저는 옛날에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글을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내가 그 책을 읽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좀 이상한가? 나 혹시 끝인가?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자신감 완전 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뭐 어딜 보고 하는가?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입니다. 흔히 마음의 뚫어뻥, 달리는 순환선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이 최근에 저희 세바시 묻고 배우다에서 나이 들수록 시리즈를 했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법이 첫 번째였고, 나이 들수록 자녀와 멀어져라. 당당하게 멀어져라. 나이 들수록 친구를 잘 사귀려면. 요 세 개가 3개월 정도 됐는데 합산 조회수가 140만 조회수예요. 다 여러분 덕입니다. 정말 세바시 팬들의 덕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뭐 비단 나이 드신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니까 젊은 분들의 이야기도 될 텐데, 그래서 뭐 최근 소식을 제가 듣기로는 곧 이와 관련한 주제의 책이 나온다. 세바시 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액티브 에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후반기에 머리를 잘 쓰고 또 건강하게 우리의 뇌를 잘 보호하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관련된 주제가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 이호선 교수님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 항상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그런 나이에는 이렇게 자기 얼굴을 막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찍는 게 사실은 막 뭐랄까요? 이렇게 저하게 생각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랄까? 그 모습을 보는 게 좋고요. 특별히 요새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안 하거든요. 그냥 운전하다 찍고 주로 이렇게 밑에서 찍는 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 뭐 너 자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자신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냥 저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쭉 모아보면, 이게 요새는 이렇게 구글링 같은 거 하면 사진을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한번 제가 돌려봤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벌써 세월의 변화가 있는데 점점 괜찮아지네요. 너무 좋아요. 자기 사진,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말처럼. 왜냐하면 조세현 작가, 사진 작가시니까 네네. 수십만 명의 얼굴을 찍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산 사람이다. 얼굴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일상이 좋아요. 20대에는 20대 철이 없어서 좋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30대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갔고, 40대에는 뭔가 이루는 듯이 논문도 쓰고 뭔가를 막 열심히 했고, 이제 50대에 도달한 건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나는 어떻게 나이 들었나 생각해보니 그냥 맨날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저도 나름 괜찮았고요. 실수투성이었지만 50대에 저는 실수를 더 많이 하고요. 근데도 무공마다 자신감이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크게 낭패를 보는 일도 없고, 그냥 저는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거기서 어쩌면 모종의 자신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새 그 밀레니얼 세대랄지 뭐 제너레이션 Z 세대랄지 뭐 이런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정의해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렇죠.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뭐 트렌드랄지 속성이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걸 끊임없이 정의하는데, 왜 나이가 드는 그 중년 혹은 시니어들은 새롭게 정의하지 않을까? 분명히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너무 후진적인 연구가 아직 여전히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 그럼요.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연구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럼요. 완전히 구식 연구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달 심리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메인 연구들은 다 뭐냐?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 많이 나가봐야 80년대 연구 결과들을 가져와서 지금 아직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3, 4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에 적용하고 그럼요. 있는. 사실은 한 달만 지나도 막 세상이 바뀌는 지금. 지금 뭐 젠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알파 세대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중년의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뒤로는 노년이니까 보통 그전에는 35세에서 60세 정도면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나머지는 싹 다 노년이에요. 몇 살이 살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딱 뒷방노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40세에서 60세 많게는 70세까지 더 넓게는 80세까지 보는 연구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년기도 세세하게 세분을 해요. 마치 여러 개의 조각을 통해서 하나의 퍼즐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미분과 적분을 통해 가지고 중년기를 조명하고 노년기도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영생불사 개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세바시 유명한 강연도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애들하고 재수 없으면 90년 넘게 산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게 된 세대 속에 살는데 60세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65세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연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받는데 그 뒤로도 50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노래 중에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갑자기.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는데 이 비가 다 똑같은 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기는 너무나도 길어졌고 이 길어진 노년기는 반드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고 재정의되어서 그 기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시금 보여줘야 돼요. 왜냐? 몸이 너무 달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 너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매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체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 다른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호모 에렉투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굉장히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에렉투스는 얘는 사피엔스가 안 사피엔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 교미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사용하는 매체가 달랐거든요. 매개 그 도구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70대, 80대, 90대가 보는 컨텐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달라요.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제가 있는 사이버 대학에서도 입시가 딱 되면은 전체적으로 20대부터 80대 이르기까지 쫙 스펙트럼이 나와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분들의 특성도 함께 저희가 다 연구를 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대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노년들도 다 다르게 미분적분되어서 재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과거 연구에 매달려서 여지까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의 일이기도 하고 또 미션이기도 하겠죠. 이제 옛날의 생각 가지고 지금을 지금 해석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이제 중년 플러스 그보다 높은 연령대 시니어들을 좀 새롭게 정의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중년부터 한번 해볼까요? 중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의 경우에는 일단 저는 연령부터 다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년의 구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통 40세에서 70세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면 40살 먹은 남자랑 70살 먹은 남자, 40살 먹은 여자랑 70 먹은 여자랑 똑같냐고요. 완전히 다른 삶은 몸도 달라요. 그리고 자녀들의 특성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경제 여건도 다르고 그다음 남아있는 기대 의미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면 이거는 수명으로만 사람의 그 시기를 규정하는 요 방식 자체도 일단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중년들이 그 좋아하는 기본적인 그 요새 사용하는 매체들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바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도 보면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그 주제들이 따로 있고 선호하는 또 대상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호도만으로 또 이 사람들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문화 덩어리로서 좀 정의를 해야 그래야 중년도 제대로 조명이 되고 노년도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년부터 정의하자고 하셨지만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역할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0대시지만 만으로.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적절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근데 마음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마음의 나이는 아직도 28살로 지향하고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치매예요.
그러나 38로 정정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평균 한 20세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실제 우리의 그런 생물학적 나이인 그 50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나이인 30대나 40대를 사는가 놀랍게 이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는 각종 항목들을 딱 모아봤더니 마음의 나이로 살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주관적 연령으로 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이 연령이 중년대에 있다고 해서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나이가 노년에 머물러 있다 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를 노년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문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는 다문화를 좀 넘어서서 이게 뭐 다 섞어서 뭔가가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거를 어떤 뭐 국적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연령의, 성의 이걸 다문화로 포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복합적인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많은 컨테이닝 담아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거대한 바구니로서 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우린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인 거네. 그러면 다문화이고 그리고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이 다채로움,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지금의 21세기에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군요. 그럼요. 근데 그게 노년들이 지금까지는 빠져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예, 문화의 주체는 노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경제 주체이자 문화 주체이자 또 사회 주체이자 또 정치 주체로서 이 시니어들이 하고 있는 나이 들어가는 노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니까 완전히 과거와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새롭게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그 이름 또 호칭 중에 그 이름표 중에 하나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거예요. 액티브 시니어. 예. 액티브 시니어. 그래서 액티브는 적극적인, 활동적인 이런 뜻이고 시니어는 노년층 뭐 이런 뜻일 텐데 어떤 면에서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활동적인가 단순히 활동이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양적 측면과 더불어서 질적 측면도 함께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회의 새로운 운동축이 되고 새로운 소비축이 되고 새로운 문화 주체축이 되면서 사회를 새롭게 색깔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노년들을 똑같이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것들은 그 이론들은 좀 정리해서 금을 좀 갈라서 버려버리고요. 완전히 저는 브랜드 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정의를 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니어라는 말도 전 별론 것 같아요. 저도 별로 네. 듣기는. 그래도 이제 실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실버보다는 낫죠. 어르신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느낌이 다른데 아직 새롭게 이 세대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만한 뭔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어. 그렇죠. 뭐 통칭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에 제가 가장 선수로 이제 말씀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김칠두 모델이에요. 모델 하시는 분. 예. 김칠두 선생님을 제가 우연히 그 라디오를 마치고 딱 상암에 갔는데 김칠두 선생님이 그 실제 인물을 예, 실제 인물이 저기서부터 걸어오시는데 전 정우성인 줄 알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표정, 그러니까 그분의 느낌은 약간 이제 모델의 느낌이 확실한데 표정은 약간 또 소지섭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주 얇은 종류의 담배를 딱 불고 저랑 잠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솔직한가, 담백한가, 명료한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잘 노출하는가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뭐 어딜 보고 아는가? 홍자, 송가인, 임영웅, 뭐 영탁이, 또 뭐 류지광, 뭐 이런 그 최근에 세대들. 미스 트롯에 나왔던 이분들의 팬층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노년층이 많은데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사생 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우리 저기 무슨 아이돌 그럼요. 팬처럼. 완전히 팬클럽을 형성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왕국을 이루었고요. 방탄의 아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일련의 뭐 노스텔지어로만 볼 것인가? 전 그게 아니라 그건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에너지가 시대에 맞춰서 재분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액티브하게 된 거죠. 그 액티브함이 이제는 시니어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뭐랄까 시니어 하여튼 김칠두 같은 분들이 이렇게 대중미디어에서 뭐랄까 스타로 부각되니까 또 그들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우리 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네, 저요. 네. 다른 거는 뭐 요새 뭐 부캐 뭐 이런 게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캐가 뭡니까? 이게 부가적 캐릭터란 그렇죠. 뜻이죠. 자기 본연의 자기가 있지만 뭐 어떤 예능의 목적으로 그렇죠.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유재석이 유산슬로, 유산슬리고. 또 그리고 김신영이 김다비로 그러니까 이렇게. 김다비 여사. 네네. 김다비 여사 너무 좋아요. 뭐 러블리 캐릭터죠. 네. 그 김다비 여사는 한번 분석해 볼 만한 인물 같아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의 뭐랄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혐오를 받던 아줌마의 속성을 다 갖고 있지만 미디어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러면 뜨겁죠. 자기 뜻대로, 그럼요. 자기 열정대로 이렇게 나오는. 특별히 저는 그분의 안경이 탐나는데요. 이 김다비라는 캐릭터를 물론 김신영 씨가 부가적 캐릭터로 부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분석이 잘 된 캐릭터예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핫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제 쿨에다가 이제 조끼 뭐 대단하죠. 거기다 이 옆 주머니 그리고 이제 바지에다가 신발까지 심지어 양말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약간은 다른 시선, 삐딱한 시선이 자신감하고 함께 딱 어우러지니까 이게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액티브 시니어가 같은 노인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같은 노인이지만 다른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부캐가 아니라 그냥 본연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그 노인인데 그렇죠. 거기에 있는 콘텐츠는 완전히 다른 액티브한 어떤 것이지. 자존감 엄청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빗장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빗장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시선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바야흐로 노인의 세상이 맞고요. 노인의 세상이라는 건 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많아지고 노인의 세상이 된다는 건 노인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란 말이 사실 사라진 세상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의 세상은 노인이 없어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김다비가 이제 뭐 보여주는 이게 사실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적인 우리가 쉽게 예능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 김다비 여사는 사실은 근데 보면 이미 자신감과 재능을 다 갖고 있어서 이미 스타야. 그러면은 이제 그걸 부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게 나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신체적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노화라고 표현하면 또 정확할 수도 있는데 아쉬운 점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머리가 좀 나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머리는 비어지고 허리는 차오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다들 깜빡깜빡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제가 불과 3일 전에 저희 학교 입학사정회가 있었어요. 제가 입학사정회 가려고 학교에 갔어요. 안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디를 잊어버려요? 입학사정회 가는 걸 참석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학교에는 가 있으면서 아, 학교에 연구실에만 있었거든요. 연구실에 앉아서 내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그렇게 찾았다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연상인가요, 그런 거? 이제 올 게 온 거죠. 그분이 오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말도 더듬게 되고 단어도 잘 생각나지 않는 이런 양상들이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뭘 어디다 둔지도 모르게 되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양상이 몇 번씩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좀 이상한가? 나 혹시 끝인가? 이런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자신감 완전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는 줄 모르는. 그리고 나서 실제 이게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가 세바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터미널 가가지고 그렇죠. 전설의 고향 가요. 그러면 기사님께서 예술의 전당. 알아서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가 준다는 게 그거 저도 몰랐는데요. 기사님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기사님들 매번 자주 네. 들으니까. 저한테 어딜 가냐 그래가지고 예술의 전당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전설의 고향 안 가고요. 이렇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메리아스도 있잖아요, 메리아스. 메리아스 있죠. 메리어츠. 그렇죠, 네. 메리어트 이렇게. 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 나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글을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내가 그 책을 읽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세월이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새 같군요.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군요. 딱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뭔가 내가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잠깐 멈추는 때거든요.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뭔가를 놓쳤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 딱 멈추거든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말 그대로 나를
재정립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년기라고 하고 이제 노년기로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몸도 바뀌고요. 관계도 바뀌고 돈도 바뀌고 내 자식들도 달라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인생의 지도 앞에 한번 서봐야 되거든요. 1인칭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3인칭으로 나를 한번 내려다보는 그 시기. 그때가 바로 내가 왜 이러지 않은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변해왔고 그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어쩜 우리의 지금부터 살아야 될 더 긴 세월인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시기는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액티브 에이징 나이 들수록에 관련된 강력한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구피디님께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몇 번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딱 생각하면 두렵지만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최적의 기회거든요. 그게 위기가 기회라는 뜻이고 제가 이거를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 정신 차려서 저를 네. 성찰해야겠군요. 아, 제 위치를. 근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하는 순간 전설. 놀라지 그쵸. 말고 왜냐면 나를 성찰해야겠고. 나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시기가 된 거예요. 내가 퇴보한 게 아니라.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을 거란 말이죠. 네네. 특히 뭐 우리 세바시에도 뭐 소위 아까 말한 이제 뭐 4050, 네네. 5060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성찰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에너지와 뭐랄까 이게 지식을 뭐 이렇게 장착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체력도 딸려지고 머리가 그래도 예전만큼 못한 건 사실인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바시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세바시를 보는 거.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바시를 본다는 건 세바시를 홍보하자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석사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저희 남편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세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전공을 어떤 걸 택할까 고민을 할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학철아. 야, 쉬운 일을 하면 무슨 소용 있냐? 어려운 일을 해야 보람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홍성사에서 낸 책인 이제 머리 좋아지는 법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바시를 본다는 건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세계 속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안으로 내가 발걸음을 이렇게 들여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그렇죠. 거죠. 문지방을 딱 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데 그 첫 번째 발돋움이 어떤 것인 건가?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 보다 조금 까다롭고 약간은 어려운 그러나 자세히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내게 와서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학습적인 자극을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양적으로 정보는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하루에 뭐 거의 2030년이 되면 1인당 13만 개의 정보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게 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굉장히 이제 중년 이후엔 취사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쉬운 일은 재미가 없어요. 호기심도 별로 생기지 않지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어렵고 약간 생소한 일 그리고 약간 폼이 나야 돼. 그렇죠. 그럼요. 폼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가 다 뽕입니다. 이거 후카시, 백홈인데요.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약간 들어가면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뭔가 어렵고 생소하지만 뭔가를 해봤을 때 내가 왠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우리가 세포가 한 번도 동일한 게 없대잖아요. 장기도 태어날 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계속 새롭게 리뉴가 돼서 같은 사람으로 죽지 않는다잖아요. A로 태어나서 A 다시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중년이 되나 노년이 되나 마찬가지로 우린 새롭게 계속 갱신하는 삶을 사는데 갱신도 선택이라는 거죠. 피부는 지가 알아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피부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이유는 뭐냐? 더 괜찮게 살고 통증도 좀 예방하고 아픈 것도 좀 치유해보자라는 의미인데 왜 머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약간의 어려움은 마치 우리에게 통증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극은 약간 아픔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내가 잊었던 것들을 뭔가 새로운 것들로 채우는 심리적 충족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놀랍죠. 공부하는 분들의 자신감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평균 2.3배입니다. 2배 이상인 거예요. 자신감이
높아지네요. 그러면 높아지는 거죠. 어려운 거에 도전할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높아져요? 그렇죠. 계속 실패하면 안 높아져요. 아, 그럼 이 어려운 거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거 하면 안 그건 되겠군요. 아니죠. 이게 될까 싶은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가 중년쯤 되면은 좋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실패를 많이 해보고 욕을 하도 많이 먹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는 욕으로 먹는 거잖아요. 실패에 유연한 거. 유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웬만큼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내가 선택한 거 좀 실패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조금 쉬운 걸 그렇죠. 그리고 인정할 수 있고. 학습 영역이라면 만일 학습 영역이라면 이 세상에 마이너스인 학습은 없어요. 뭔가를 배우면 잊었더라도 반드시 마치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몸에 스며들고 그 흔적은 없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수분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계속 흡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바시아와 같은 혹은 또 다른 영역에서 나의 삶을 자극하고 나의 뇌를 자극할 만한 이런 요소들에 실제 그 발을 내미는 것, 그 문지방의 첫 번째 걸음을 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어려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건 주로 학습인 거죠. 사실 뭐 공부, 우리가 머리 좋아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은 그 공부, 뭐 공부는 우리 사실 끝났다고 뭐 우리가 뭐 무슨 공부를 해, 우리 학교 다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있나요? 있죠. 나이 들수록?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달라져가지고요. 지금은 어떨 때 보면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두 가지 이런 것들은 내 생에 살아가는데 양념 역할을 하면서 그 양념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만나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습이 아니어도 돼요. 모든 것은 다 학습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게, 글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가능해요. 또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취미도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학습 영역인데 다만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인데다가 약간은 어려워야 성취감이 있다는 거죠. 쉬운 거랑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려운 거래야 보람이 있죠. 그렇죠. 전에 해보지 않았던 거, 조금 해봤던 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걸 학습의 영역에 있다고 보면 기억력이 진짜 네.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수록. 이게 학습에서는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기억이. 기억력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좀 줄어들죠. 감소하는 감소하는데 다행이죠.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거. 사라지진 영은 아니다. 제로까지 내려가진 않으니까 그건 참 감사한데 그걸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프죠. 그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0개가 있으면 청년기에는 아마 거의 8개에서 9개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중년기가 되면 한 5개에서 6개를 기억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뭐가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기억하고 그중에서도 나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반드시 기억이 나요. 참 놀랍죠? 거기다가 인간은 뇌라는 게 여러분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똑같은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아니야. 뇌도 계속 새로운 세포로 계속 갈려요. 그런데다가 내가 어떤 특정 관심사를 딱 가잖아요. 그쪽으로 머리가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뭔가 나침반 자극이 있는 거, N극, S극 같은 그런 그 자력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뇌도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다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 기억력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억법이 있죠. 기억법이 있겠군요. 예, 기억법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건데 반복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제 몇 가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PQ4R이라고 하는 건데요. Q4R. PQ 그다음에 4가지의 R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들어보시면 야 이거 뭐가 있어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게 뭔가의 말씀드리는 약자죠? 그렇죠. PQ4R인데요. 말씀 들어보시면 야 이렇게 대단한 약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방 아실 겁니다. 지금 저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적어보셔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첫 번째 P가 바로 뭐냐? 프리뷰. 예습하는 겁니다. 예습, 프리뷰. 예습. 야,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습하라고 예습 복습 잘해야 된다. 그렇죠. 예습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고 한 번 예습한다는 건 두 번째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Q군요. 그죠, Q. 그래서 Question. question.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궁금한 것들에서 이건 뭐지? 혹은 내가 요게 더 필요한데? 라는 질문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해당되는 게
R. 독, 읽기. 읽기입니다. 리딩이에요. 리딩. 읽어봐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경험해봐야 경험치를 얻는 것처럼 독서를 해야 뭔가를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는 거거든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R. 정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리. 이 정리라는 건 뭐냐? 자꾸 반추해보는 거, 떠올려보는 거죠. 짬남 생각해보는 거. 그거 한자 어떻게 썼었지? 한자 어떻게 쓰더라?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recite입니다. recite가 암기예요. 떠올리기만 하면 안 돼.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절대 내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가르치고 시험을 쉽게 내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완전히 반대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그러면 가르쳐주고 어렵게 내야지. 누구나 알아들을 만큼 쉽게 가르치고 대신에 평가와 시험은 분명히 어렵게 해서 그 암기와 노력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남는 걸 남기는 마치 몸에 사리가 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남아서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암기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메모광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그 휴대폰이 있잖아요. 저는 짬이 나면 적고 심지어 전 제 남편 설교도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다 둔 줄 몰라요. 근데 이건 뭐냐? 암기라는 건 결국 내가 기억할 두세 개밖에 남지 않을 그것에 플러스 2와 3이 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사이트. 예, 리사이트고요. 네 번째 하는. 마지막에 뭐였어요? 복습해야죠. 처음에 예습했으니까 Review. 복습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가 PQ4R이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제가 이제 한번 그 앞 글자를 좀 따봤는데요. 예질 독정리 암습이다. 이렇게 예질 독정리 암습이다. 예습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고요. 독서하고요. 정리하고요. 암기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거. 이것까지 한다면 우리가 예질 독정리는 저희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 동네 이름이 독정리입니다. 그래서 예질 독정리 암습 이런 식으로 한 번쯤 기억을 해보시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뻔하죠. 미리 공부해봐. 그리고 이거 뭐지? 그다음에 어떻게 한번 읽어봐. 그다음에 이거 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 그다음에 어떻게 모르는 거 막 달달달 외워.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게 괜찮나?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복습해도 보는 거죠. PQ4R은 그냥 시험 보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이거 하지 않을 심리학 개론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보려고. 예, 시험용인데. 시험 문제 내려고. 근데 인생이 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내가 나를 한 발자국 앞에 나가게 한다. 우리가 발달이란 말이 영어로 디벨롭인데 디벨롭이란 말 자체가 디벨롭이란 자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프로시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발달의 단계가 있어서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거를 뭔가 알고 공부하기 전에 나와 공부를 한 후에 나는 달라. 나의 인지와 나의 경험의 폭과 나의 인식의 폭과 나의 수용의 폭과 나의 지식의 폭과 나의 관계의 방식의 폭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변화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그 염료처럼 우리 삶을 적시고 그 과정은 반드시 새로운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학습은 우리를 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읽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요거네. 예, 이건 혼자 아는 방법이에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거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보는. 그러면 티칭이 최고예요. 티칭이 최고죠. 예, 그래서 어디 해야 되냐? 공부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알려줘야지. 가르칠 수는 없죠. 잘난 척을 해야죠. 잘난 척. 잘난 척. 얼마나 부작용이 좋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늘 공부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공부의 커뮤니티, 네네. 배움의 커뮤니티, 그죠? 학습 이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요즘 그렇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자발적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니, 꽤 생각보다 생겨요.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내가 퇴직하고 사실은 아니면 뭐 일부러 내가 뭔가를 좀 잠깐 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찰 실업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어르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그냥, 계신데 집에 있거나. 그러면 인간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 잠재적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알고 싶은 내 관심사들을 함께 모여서 주제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토론하고 거기 가운데서 그 생애 만족감을 높이는데 그게 뭐냐면 학습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더라는 거죠.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모종의 목적을 통해 모임을 갖는다면 이건 다 학습 공동체가 맞아요. 그런데 학습 공동체는 가능하다면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좋고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인증이 될 만한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이버 대학에 있으니까 뭐 사이버 대학이 됐건 어떤 대학이 됐든지 간에 이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또 그 교사 그 방식이 가장 좋아요. 거긴 또 나랑 비슷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동기들도 있으니까 다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작고 큰 함께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를테면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독서 클럽도 많고요. 독서 클럽도 많죠. 그런데 독서 클럽이 보면 다 20대, 30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유행하는 독서 클럽이 네.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이름이 크지 않고 그냥 이런 지역 로컬에서 네. 혹은 3, 3, 5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중년의 독서 클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러분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도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 독서 동아리 말고도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335 하는 특정 유튜브를 보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 학습 관계망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 들어가면 이게 늪이야 못 빠져나와 이게 아니고요. 딱 그 안에 들어가 딱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첫 번째 나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수다 떠는 친구가 아니라 목적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식을 나누고. 그렇죠. 교양을 그런데 그 나누고. 목적이 바로 뭐냐? 지식과 교양이에요. 그 지식과 교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뭐라는가? 또 다른 지식과 교양을 창출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 수요로 모여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엔 창출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은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혼자 학습하는 것의 기쁨이나 그 과정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면 그 가운데는 활동이 들어가죠. 그리고 학습이 들어가죠. 인간관계 들어가죠. 성취가 들어가죠. 나아가서 재창조의 가능성도 함께 그 안에 배태가 되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이 뭔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액티브 에이징, 에이징 웰의 전형이에요. 저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늙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공동체에서 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아한 늙음에 대해서 또 멋있는 나이 들음에 대해서 우리가 김칠도 아저씨를 생각하지만 진짜 그 김칠도가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의 노년을 내가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는 거고 한 번도 인류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인류의 모양을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주도적인가. 우리가 2세대 액티브 시니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수혜 사회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참 수혜 사회가 뭐예요? 기분이 좁고 어려움 가운데 뭔가를 받기만 하는 세대, 아, 수혜, 그 사회, 수혜. 그죠? 수혜 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고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참여 사회로 민주주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학습으로 주도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시니어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궈온 이 엄청난 성과의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뭐라는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노인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거죠. 그렇군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어 amazing. 네. Amazing. amazing.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노인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이 표현을 뭐라 하냐 신노년 인류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신노년 뭐냐? 인류? 그들은 창조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준 가장 그 근원적 창조성을 이제 세대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집단의 노년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예술적이고 너무나 주도적이고 너무나 창조적이고 한 번도 인류가 살아보지 않고 본 적도 없는 아주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깜짝 놀랄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님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이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이 나이 든 세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은 그만큼이나 새롭고 충격적인 거네요.
그 이상이죠. 왜냐? 한 번도 없던 인류의 모습을 창출해내는 거니까.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세대가 아니고요. 아예 없던 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료로 만들어내어서. 바꾸는 거지. 원래 갖고 있던 삶을 아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단절이 아니라 연속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라난 세대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거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앞으로 노년의 모습을 어떻게 창출하고 창조하고 만들어 내갈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분들에게 누군가 이름을 붙이겠죠.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충분한 역할과 기능들을 빛나게 만들 만한 아름다운 이름을 누군가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딱 이렇게 듣고 나니까 사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게 우리가 뭐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냥 이게 전 세대에 아우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무슨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것, 공부해야 하는 이유나 그걸 학습 공동체에서 이뤄야 하는 이유나 뭐 기억을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굳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이 책도 그렇고 네. 그렇죠. 되게 폭넓은 자기계발서더라고요. 아주 안목이 높으시네요. 이걸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자기계발서를 좀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유,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적절한 아주 자기계발서로 쓴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만 우리가 충실히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부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의 삶이 뭐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간다. 라고 저는 믿고요. 전 특별히 제가 그 액티브 시니어 특별히 나이 들수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노년기를 전공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그 가족 속에서 노년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싶은 것도 맞고 어른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새롭게 역할을 규정해야 되고 스스로의 이름표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누구든지 늙어도 행복해야 돼요. 늙어도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늙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 늙지 않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늙지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누구나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이제 이 주제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어떤 세바시 강연들 특히 이제 나의 성장, 자기 개발 이런 분야에 있는 그 강연보다도 훨씬 좋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세바시 대표님의 이 높은 안목에 제가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요. 근데 저는 제가 책을 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필요한 모든 책을 분들에게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노년이 한마디만 딱 요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더 괜찮았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쩜 제 책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요새 이 코로나하고 사실은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네. 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공동체 강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먹고 삽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요새는 어떻게 놀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 그 강연 컨텐츠 특별히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교사들을 위한 이런 그 상담 컨텐츠 최근에 제가 이제 다른 책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책이 또 나오니까? 네네 문제 부모 문제라는 책으로 어떻게 문제의 부모와 부모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군요. 네. 제가 어쩜 이렇게 제목을 잘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이 교사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부모 문제 또 문제 있는 부모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부모도 만나야 되고 아이들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솔루션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총체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나오긴 합니다만 이 문제 부모 문제도 지금 우리 홍성사에서 나이 들수록 머리 좋아지는 법 이 액티브 에이징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기본적인 근저는 뭐냐? 누구든지 사랑받고 누구든지 존중받고 누구든지 고통스럽지 않고 삶은 조금씩 좋아지고 미래는 낙관적이다라는 것,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바시 강연들의 목적과도 같네요. 네. 이호선 교수님 그 강의를 원하시면 세바시에 연락하시면 돼요. 광고 한번 했습니다. 전화번호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세바 씨, 잘 될 거예요.